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강의일 줄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500명 정도 온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영화를 한 편 정도 보여드리는 게 최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오면서 들었었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또 많이 접하는 문제라서 한 번쯤 영화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영화를 전공했고 극장을 운영하면서 영화를 틀고 있고 영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어쨌든 영화를 보게 되죠. 영상을 접하게 되는데 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한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거를 계속 보고 있을까? 두 번째의 질문이 또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생각하게 되는데 언제쯤이면 이거를 그만 보게 될까? 언제쯤이면 극장을 가지 않게 될까? 혹은 영화를 안 보게 될까? 통상적으로는 한 50대 정도 넘어가면 극장을 잘 안 가게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영상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영상을 보게 됐을 때 이걸 왜 보고 있을까라는 어쨌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비춰지는 영상이 굉장히 끔찍한 어떠한 사건들을 담고 있다면 볼 때마다 이 영상이 어떤 현실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동시에 이걸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현실이나 혹은 영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라는 것은 영화적인 논의에서도 사실상 많이 논의됐던 것은 아닙니다. 영화 비평이나 영화에 대한 논의라는 것의 상당수는 영화의 주제나 영화의 내용에 대한 혹은 형식에 대한 질문들이지 그 영화에 담겨져 있는 어떤 윤리성에 대한 질문들은 아닙니다. 윤리성에 대한 질문들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은 검열위원들 같은 경우죠. 등급을 몇 세를 할 건가를 결정하는 혹은 뭐 텔레비전 방송국 같은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송출할 것인지 말일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윤리위원회 같은 데에서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영화에 관한 논의에서는 그렇게 많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환경에서는 영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다 도착하시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보여드렸던 영상은 9.11 테러와 관련된 기록의 영상입니다. 아마 9.11 테러와 관련된 영상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실제로는 원래 9.11 테러에 관해서 뭐 사후적으로 찍혀졌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원래는 뉴욕 소방대에 대한 활동을 기록하려고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우연히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근방에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뭐 부산에 있는 소방대원들 이렇게 간접 체험하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거랑 똑같아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소방대원들, 특히나 신입으로 들어왔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소방대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2명의 청년이 다큐멘터리를 찍게 돼요.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을 따라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갔다가 때마침 그때 비행기가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빌딩을 충돌하는 바람에 우연히 찍혀지게 된 그런 영상입니다. 영화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자막으로 그 내용이 환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특히나 비행기가 미국 본토에 들어와가지고 빌딩과 충돌하려고는 아무도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죠. 이 다큐멘터리도 똑같아요. 소방대원들을 찍기 위해서 어쨌든 이 소방대원들을 따라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계속 자주 갔는데 그렇게 찍으려고 했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연히 동시에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던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소방대원을 따라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밑에서 하수구를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사람들이 시민들이 저 하늘을 보라라는 외침 때문에 이 카메라맨이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 순간 비행기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빌딩에 충돌하는 그런 영상을 찍게 돼요. 그리고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금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이 소리들은 빌딩이 폭파가 되면서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밑으로 뛰어내리느라고 떨어지는, 빌딩에 부딪히고 떨어지고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센터 내부에서 소방대원들을 따라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게 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영상에 의해서 포착되지는 못하고 소리에 의해서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일정한 반복적 리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퉁퉁 하는 소리로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방금 보신 이 다큐멘터리 이후에 모든 다큐멘터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보자면 회고적으로 여러 가지 당시에 찍혀졌던 영상들과 그 다음에 증언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다면 이 다큐멘터리는 전적으로 의도치 않게 우연히 이렇게 찍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 두 명의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되게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였고 동시에 어떤 시대나 역사에도 증인들이라는 게 있게 마련인데 우연히 그때 당시에 우리들은 그런 증인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증인이라면 그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들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시대의 증인으로서 카메라를 들고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는 9.11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사태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어떤 점에서 보자면 그 시간 안에서, 그 시대 안에서, 그 장소 안에서 유일하게 담아낸 하나의 영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 영상을 원래 찍었던 다큐멘터리 이 두 명의 형제는 그렇게 유명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화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장소에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영화가 갖는 가장 큰 위대한 힘 중에 하나죠. 혹은 영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다큐멘터리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두 명의 형제가 했던 그 말하자면 선택받은 자가 찍을 수 있었던 그런 영상과는 다르게 무언가 이 비참한 비극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재현이라는 건 어쨌든 그때 당시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영상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1년 뒤에 2002년도에 September 11이라고 하는 작품이 외국의 몇몇의 감독들이 옴니버스식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멕시코 감독이 만들었던 9.11이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는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검은 빛의 흑화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무지화면이죠. 무지화면이 보이고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두 편을 보여드렸는데 이 두 편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두 편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뭐 답변하실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첫 번째는 사실은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사건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탓에 그것을 찍게 된 거죠. 그것은 기록이라고 하죠, 그냥. 어떤 특정한 사건의 도큐멘트는 돼요. 하나의 영상적 기록물이 되는 거죠. 그걸 나중에 원래 자기가 찍으려고 했던 소방대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을 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 두 형제가 찍었던 영상에서 보게 되는 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어떤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은 그 시간, 그 장소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을 담아낸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거죠. 두 번째 보여드린 것은 1년이 지난 뒤에 9.11 테러의 1주년을 기념해서 영화 감독들이 오므니버스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참여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한 7분 정도짜리 되는데 멕시코 감독이 만든 건데 이것은 다큐멘터리죠.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에요. 차이라는 것은 두 번째 9.11과 관련된 이 방금 보셨던 작품은 9.11의 테러가 갖고 있었던 그 끔찍함, 그 재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던 거죠. 두 형제는 그 순간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임무를 갖고 그것을 촬영을 했다면 두 번째 이 멕시코 감독은 그 끔찍했던 과거의 그 순간의 고통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임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다큐멘터리 작품이 됐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두 형제가 아무렇게나 찍을 수 있었던 영상과는 다르게 두 번째 작품은 무언가를 구성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 남겨져 있는 단편적인 영상들만으로는 그 사건의 전체를 다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는 그냥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설명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보신 영상은 당시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간헐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돼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뭐 소리들이라든가 아주 급한 뭐 앰뷸런스나 뭐 중비하는 소리들이 같이 플러스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거죠. 9.11 테러라고 하는 그 전체의 진상에 도달하기 위한 아주 단편적인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몇 개의 영상적인 단편들의 소리들을 결합해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무지화면이라고 해서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화면에 간헐적으로 사람이 떨어지는 영상들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현재에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영상을 보게 될 때 갖게 되어지는 현재적인 충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두 편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영상이나 영화라는 것은 특히나 재앙이나 재난이라든가 뭐 사고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영상은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나의 기록이에요. 그 순간에 그 당시에 기록한 거죠. 지하철 막말남, 뭐 지하철 개념녀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은 구성적인 측면보다는 1차적으로 기록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왜 찍었고 어떻게 찍었고 어떤 위치에서 찍었고 어떻게 장면을 편집했고 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형식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내용적인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 혹은 픽션, 영화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측면에서 구성적인 측면들을 보게 되죠. 형식적인 측면들을 보게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형식과 어떤 구성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가는지 이 점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안에서 영상적인 윤리성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나는 도큐멘트
혹은 하나는 다큐멘터리지만 그것은 픽션의 한 일부가 되죠. 구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큐멘터리 기록적 영상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픽션의 영상들 안에서 그 영상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 특히나 재난, 재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런 영상들을 볼 때 거기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질문들은 무엇인가, 그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재해 영상과 영상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의 질문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는 거예요. 빌딩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 영상을 바라보게 될 때 제기되는 첫 번째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원격 보기의 방식이죠. 우리가 지금 현장 이 순간에 이 장소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시간에서 다른 장소에서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었던 혹은 겪었던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전에 이런 두 편의 영상을 봤을 때 그런 영상을 볼 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영상과 마주하게 되면서 무언가 참여를 하게 돼요. 우리가 보는 것도 사건에 참여하는 거죠. 사건에 참여한다는 건 무언가 행동하는 것만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참여하게 될 때 거기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어떤 걸까?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 사건에 어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언가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들이 또 보는 것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사실은 아무나 이런 질문들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맨날 영상을 자주 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해서 내가 이것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죠. 그거는 다 모든 직종의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을 쓰는 사람도 똑같은 거고 글을 씀으로 해서 혹은 쓰여진 글과 내가 무슨 어떠한 책임성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도자기를 만들면 만들어진 도자기와 내가 혹은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과 내가 어떠한 책임성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처럼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영화가 이제 가장 큰 이러한 그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 사례는 조금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극장에서 상영되어지는 영화가 제기하는 윤리적인 질문들보다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영상과 관련한 윤리적 책임성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영상들이 있죠. 인터넷이나 모바일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의 노출된 영상이 유포가 되고 그것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것이 타인의 경우라면 하나의 그냥 관음증적 보기의 형태로 진행이 되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문제라면 그것은 언제나 법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다른 윤리적인 문제들로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이 있었을 때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의 버젓이 올라와 있는 이 영상들을 우리가 볼 거냐, 보지 말 거냐, 혹은 그것을 본다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들을 어쨌든 갖게 됩니다. 특히나 이것은 70년대 혹은 80년대를 거치면서 텔레비전이 보편화되면서 보는 것과 관련된 윤리적인 책임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이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처음에 영상이라든가 혹은 사진적 기록과 관련되어져 있는 윤리적 책임성의 문제들은 첫 번째는 보도 사진과 관련된 것에서 출발이 돼요. 전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 사진의 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혹은 신문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사람들은 그 전쟁이 갖고 있는 어떤 끔찍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이 전쟁에 대한 어떤 비판과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들을 조성하는 그런 경우로 확장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보도사진 이후에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게 됐던 것은 90년대에 있었던 91년에 있었던 걸프전쟁 당시의 텔레비전 라이브 중계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이게 되면서
공습을 하거나 실제로 폭격을 하는 순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이것은 지금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폭격하는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폭격이 언제나 민간인 지구를 폭격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비행기에다 카메라를 장착해서 이 폭탄이 얼마나 정확하게 민간인 지구가 아니라 군사 지구라든가 테러 집단을 겨냥해서 폭격이 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유튜브를 통한 영상을 송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또 마찬가지로 반대의 어떤 비판들이 있었고 그래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쟁이 생중계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해서 사실은 그 생중계되어지는 전쟁의 보도 장면들을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켜서 보기도 하고 혹은 어떤 때는 이런 것을 보는 대신에 텔레비전에서 틀고 있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겠죠. 재핑이라고 하는데 텔레비전의 채널들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행위들을 통해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태들을 회피하는 경향들 같은 거죠. 그래서 90년대 이래로 가장 많이 거론됐던 얘기 중에 하나는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무책임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텔레비전의 모든 토론 프로그램이나 혹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어지는 어떤 추적 60분류의 어떤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시청자들의 혹은 일반 사람들의 무책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당부로 언제나 끝나게 되죠. 그만큼 이러한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 타인에 대한 고통에 대한 어떤 무책임성 같은 것들이 이 텔레비전에 의한 보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부각됐던 이야기들입니다. 또 하나 이런 윤리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간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송출되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는 송출되죠. 극장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는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영상물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공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미디어의 공간 안에서 허용되기도 하고 허용되지 않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들은 하나의 공공적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어떤 특정한 굉장히 성적인 노출도가 굉장히 큰 어떤 영상들이나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거나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둘째 문제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통한 사람들의 관여의 방식, 책임성이라든가 윤리적인 문제들은 실제로는 컨텐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컨텐츠가 어떠한 유통 경로 혹은 어떠한 공간들 안에 위치될 때 문제가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또 최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혹은 윤리적으로 질타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과거에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텔레비전과 영화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텔레비전은 보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보러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화라는 것은 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극장이라는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서 영화를 보러 가는 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본다라는 건 언제나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바르트의 표현을 빌자면 60년대, 70년대 텔레비전이 보급되었을 때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가정 내에 위치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집의 한 가구의 한 구성물 같은 게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되어지는 영상이라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친근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극장이라는 공간, 외부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사람을 방문하러 가는 것이라면 텔레비전은 대단히 친숙한 자신의 일상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자기가 싫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끔찍한 재앙이라든가 뭐 타인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영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대신 그 끔찍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극장에 가서라면은 충분히 볼 만한 용의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교수님이 뭐 김기덕 감독의 메비우스를 보다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메비우스를 텔레비전으로 집에서 보면 더 힘들겠죠. 하지만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무언가 내가 낯선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마음의 전자를 깔고 낯선 사람들 틈에서 무언가 낯선 어떤 세계들을 경험하는 것을 충분히 용인할 만한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것과 어떤 특정한 공간과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라는 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숙한 공간에 위치한 텔레비전에 그런 어떤 끔찍한 타인의 고통을 담은 이 영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책임한 반응들을 보이거나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채널을 돌려버리는 행위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자면 그 매체의 속성상은 불가피한 요소들을 또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영화로는 만들어져도 텔레비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텔레비전을 켜면 언제나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무한도전, 유재석. 하지만 영화관에 가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로 또 가득해요. 이 두 가지 어떤 차이들이 어떤 특정한 컨텐츠와 그리고 그 특정한 컨텐츠에 내가 그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 이 부분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간성에 대한 또 논의들도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어쨌든 사례를 또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뭐 너무 많은 거죠. 유튜브만 들어가 보면 언제나 등장하고 있는 이거는 지하철 막말남 영상이라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뭐 지하철 막말녀부터 해서 지하철 뭐 막말남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저런 게 이제 올라가면 이런 뭐 나쁜 놈, 뭐 기타 등등의 아주 굉장히 나쁜 댓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건 이제 한 가지의 사례로서 우리가 한번 하나의 케이스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가거나 텔레비전의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저런 나쁜 놈 하면서 저런 놈은 사회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실제로 윤리적인 문제의 층위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을 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좀 몇 가지만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막말녀의 보도 혹은 막말남 같은 보도 영상들이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언제나 우리가 이 영상 안에서 행위하고 있는 자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일단 1차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막말녀든 뭐 막말남이든 문제는 그 막말을 한 사람이 문제인 거고 그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거고 젊은 친구가 나이 든 사람한테 막 노인한테 행패를 부리고 말을 막 해버린 거니까 이 젊은 친구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비판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따른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녀가 혹은 그 남자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그를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뭐 교수한테 행패를 부리는 걸 지켜보게 됐을 때 그렇다면 그 행동을 막는다든가 혹은 뭐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미 사건이 지난 뒤에 그것을 찍어놓은 것을 나는 생판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두 사람의 행위를 그 영상만을 보고 뭐라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그 사건의 실질적 증인은 아닌 거죠. 그 사건과 그 시간과 그 장소 안에 입회한 자들만이 실질적인 증인들이 될 수 있고 책임적인 증인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입회하지 않았던 내가 나중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영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그가 아무리 행패를 부렸다 하더라도 이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경우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막말 동영상을 보셨지만 그
그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 사람이 뭐 여기에서 막 누군가가 교수님을 막 이렇게 뭐 멱살을 잡고 막 뭐 욕을 하고 있는데 말린 게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찍고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려놓고 아주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이래가지고 나쁜 놈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사람은 뭔가 책임성을 다한 걸까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했다 할지언정 그 사람의 동영상을 찍는 거 그게 허락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것을 저 남자가 다 찍고 나서 저 막말남한테 가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 올려라. 그래서 동의를 얻었다면 그걸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허락도 받지 않고 그것을 올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허락을 받을 수는 없겠죠. 자기가 뭐 폭행과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모든 다큐멘터리나 모든 픽션들은 허락을 다 받습니다. 픽션이라면 배우들한테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그 허락의 대가가 캐스팅의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찍고 나서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이것을 방송에 보도할 건데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종종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 얼굴을 모자이크 한다든가 목소리만 등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면 그냥 빈 화면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일차적인 윤리 중에 하나예요. 촬영한 자의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전에 첫 번째 말했던 건 행동을 저지른 자의 잘못됨이지만 두 번째 문제는 이 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그것을 유포한 사람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최근에도 보면 뭐 여성 가수의 뭐 어떤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언제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이 문제인 건지 촬영을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일이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혹은 촬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촬영하는 것을 만인에게 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 최근의 상황과 한 20년 전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촬영은 그 전에도 가능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지만 최근의 변화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영상물들이 유포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영상을 찍으면 이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텔레비전과 케이블 텔레비전 같은 거나 혹은 극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영상을 찍더라도 그 영상을 언제나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혹은 다른 인터넷 공간들에 올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매개고리들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상의 생산자가 되고 누구나가 다 영상의 배급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홍상수 영화 감독에 나오는 것처럼 뭐 개나 소나 다 사진 작가가 돼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 우리선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죠. 그래서 촬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촬영한 것을 공공적인 장소, 공공적인 공간에 유포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질문들,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또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촬영한 사람도 아니고 그건 이제 지켜본 사람들이죠. 이 영상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참여해서 해당 남자와 여성의 이제 신상털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막 얘가 누구였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여성의 경우는 예전에 그 루저 발언 뭐 180 이하는 루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신상이 막 공개돼가지고 나중에 텔레비전에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이분의 경우는 학교를 이제 잠정적으로 휴학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 막말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보는 사람의 윤리성의 문제도 있는 거죠. 영상을 보고 과잉 반응을 한 사람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되는 거죠. 영상을 보는 사람은 단지 볼 뿐인 거죠. 근데 그 보여지는 그 대상과 보여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보는 사람의 행동에는 또 어떤 다른 책임성의 문제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유포되어지는 동영상을 봤을 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의 책임성의 문제들이 언제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을 저지른 것, 그 자체의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촬영한 사람의 문제가 있겠죠. 세 번째는 그것을 보는 사람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매일 이런 영상들을 접하게 되고 매일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정말로 이것의 책임성의 문제들의 공방이 누구의 문제인가, 이런 거죠. 특히나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루저 발언을 했던 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나서 그 여자에게 이제 질타가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 방송국의 사장이 이런 방송을 송출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제를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사장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PD가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카메라맨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자막을 넣어가지고 뭐 182한 루저라고 하는 자막을 집어넣은 그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말을 한 여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책임이 정확하게 소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 안으로 분산되어져 가는 것이 최근의 상황들이에요. 그것과 비교해 보자면 과거의 경우는 굉장히 분명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 텔레비전이 보편화되기 이전까지는 영상의 책임적 소재와 관련된 모든 논란의 책임자는 언제나 감독이었어요. 영화를 만든 사람. 왜 이따위로 만드느냐? 왜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평가들이나 혹은 뭐 영화학자들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영화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와 관련된 혹은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논의됐던 가장 이렇게 영화의 윤리성 혹은 영상을 찍고 있는 촬영하는 감독의 윤리적인 책임성과 관련되어져서 논의가 촉발되어졌던 하나의 계기가 됐던 영화입니다. 카포라는 영화인데요. 이 카포라는 영화에서 보면 유대인 수용소에서 한 명의 여자가 이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 자살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의 그 시퀀스,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두고 당시에 프랑스에 있는 까에드 시네마라고 하는 잡지에 글을 썼던 자크 리베트라고 하는 당시에는 평론가였어요. 나중에 감독이 됐지만 이 사람이 카포에 나오는 트래블링,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쓱 움직여가지고 움직임을 담은 이제 영상을 찍는 기법인데 그 트래블링의 비열함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 작가는 욕을 먹어도 싸다. 이게 이 글의 요지였어요. 이렇게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였는데, 이렇게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찍는 것은 윤리적으로 무책임하게 찍은 거다라는 거였죠. 어떤 장면인데 그런 식의 비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다가,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영화예요.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정신없이 이 철책선을 향해서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 철책선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전류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조금 전에 보신 카메라가 이렇게 쓱 인물 앞으로 이렇게 가는, 이걸 트래블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뭐 트래킹 쇼트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트래블링이라고 하는데, 이 자크 리베트라는 이 비평가는 이 영화의 딱 이 한 장면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영화는 욕을 먹어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카메라는 처음에 아주 정신을 잃은 듯한 이 여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카메라는 이 여자의 정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여자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정신없어서 가는 이 사람을 따라가는 이 움직임, 카메라가 이 여자를 따라가는 움직임이라는 건 아주 일반적인 영화적인 어떤 표현의 방식으로 보자면 일반적인 정당화가 가능하죠. 사람이 걸어가면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걸어가는 걸 찍는 거죠. 사람이 앉아있으면 정지된 채 그 사람을 찍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장면의 경우는 그게 크게 뭐 이상한 바가 없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순간 카메라가 이제 영화적 용어로 하면 커트가 된다 그러죠. 화면이
이 여자를 따라가는 장면에서 갑자기 커트가 되면 카메라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촬영을 하는 위치가 철책선의 바깥이죠. 이 영화의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 여자는 이 철책선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가는 건 탈출이 되는 거잖아요. 수용소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카메라가 철책선의 바깥으로 왜 나가서 찍었을까요? 왜? 모든 영상을 찍어 나가는 데에는 의도가 있어요. 모든 CF에도 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영상에는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저렇게 따라가다가 찍으면 될 거를 왜 갑자기 감독이 정지, 이제 카메라는 저쪽으로 위치해 놓고 이제 여자는 이렇게 뛰어옵니다. 이렇게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나오죠. 아까 처음에 보셨던 9.11 테러가 발생했던 순간에 소방대원을 따라갔던 이 사람의 카메라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벌어지는 걸 계속 찍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작품 혹은 나중에 만들어졌던 다큐멘터리는 모든 장면들이 그렇게 찍을 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감독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계획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카메라가 왜 철저하게 바깥에 있었을까요? 왜 있을까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왜 가장 좋은 자리가 되나요? 이 여자가 뛰어와서 철책까지 왔을 때 고압선 전류가 흐르면 그 순간 이 여자가 죽게 되어지는 고통을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카메라가 저 뒤에 있었다면 그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보기에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 강연의 그 제목으로 잡았던 네로 컴플렉스라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 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을 질러놓은 그 재앙을 보면서 즐기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네로는 술을 마시면서 그걸 지켜본 거잖아요. 똑같이 이 영상은 카메라가 이미 먼저 계획되어져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말하자면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그녀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도록 장소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죠. 전류가 흐르고 이 여자는 죽게 되는 거죠. 영상은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영화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영상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다 아는 얘기죠. 클로즈업이라 그러잖아요. 클로즈업. 얼굴의 클로즈업. 얼굴을 근접해서 찍은 거죠. 혹은 얼굴을 근접해서 찍었기 때문에 얼굴이 크게 나오는 거죠. 왜 크게 나오는 장면을 찍었을까요? 왜 찍었을까요? 왜 찍었겠어요? 고통을, 그 순간의 고통을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영화에서 롱쇼트라는 건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는 장면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 고통의 감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잖아요. 슬픔이든 그게 즐거움이든.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장면이 이런 식의 클로즈업으로 된 것은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그녀의 고통이 어떻게 그녀의 얼굴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장면을 찍게 돼요. 그건 다 감독의 선택이죠. 이 클로즈업은 감독의 선택이고 카메라가 저기에 위치했던 것도 감독의 선택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트래블링은 또 왜 있을까요? 이 트래킹 쇼트는. 이 3단계 쇼트를 보면서 자크리 베트라는 사람이 이 영상이 비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감독은 욕을 먹어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영화는 사실은 모든 어떤 기획적 의도를 갖고 장면들을 구성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찍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구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상을 봤을 때 여기에서 무언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자크리 베트는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나는 이 영상을 보고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쾌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쾌했다. 작가가, 감독이 저걸 하기 위해서
카메라 한번 당시에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찍었다가 다시 옮겨 그러면 또 옮기고 사람들이 손 노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면들을 바꿔 나가서 찍게 됐을 때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죽어가는 순간을 지켜보게 이 장면을 구성한 것, 그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질문을 던졌던 거죠. 장면들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빨리빨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또 하나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스필버그가 만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거의 한 중후반부쯤 되면 이 영화는 혹시 보셨나요? 신들러라고 하는 이제 뭐 회사를 운영하던 이 사람이 유대인을 이렇게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가짜로 자기의 직원들, 회사원들처럼 공장원, 뭐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게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게 돼요. 이 영화의 그 중후반부에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끌려갔던 이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깎여서 알몸인 상태로 지하에 샤워실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게 샤워실 시퀀스인데, 클로드 란츠는, 이 사람이 만든 신데렐라 리스트의 샤워실 시퀀스라는 장면인데, 이 여자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샤워실은 어떤 공간일까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라든가 이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대인 수용소의 샤워실이라는 건 가스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샤워실 공간에다 집어다 놓고 가스를 유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죽이고 나서 그들을 다시 태워버리는 거였어요.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절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절멸의 수용소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목욕탕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장면이 드디어 가스실로 들어가서 그들의 죽음을 보겠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카메라는 공포에 질린 이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던 이 카메라는 다시 빠져나오죠, 바깥으로. 그리고 나서 문이 닫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시 또 커트가 되면 이런 장면을 찍었어요. 질문이에요. 이걸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왜 찍었을까요? 만약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분들이라면 뭐 영화 비평가나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장면을 찍었을까요? 스필버그는. 그리고 나서 다시 커트가 되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요. 아까 좀 전에 들어갔던 장면에서 그냥 곧바로 이렇게 이어져도 되잖아요. 왜 중간 장면이 필요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공포에 질려 하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왜 공포에 질리겠어요? 이건 가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카메라는 마찬가지로 이게 목욕탕이라면 왜 샤워기를 찍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저 샤워기에서 가스가 나올 것을 기대하게끔 만들어 가죠. 그런 걸 영화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서스펜스 기법이라고 그래요. 관객을 긴장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하여 우리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가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죽어갈 거라는 거를 익스펙테이션 하게 되는 거죠. 기대. 그러면서 동시에 죽으면 안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이렇게 혼재되어져 가면서
서스펜스, 긴장감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공포에서 안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은 두 가지의 감정 사이에서 헷갈려요. 이게 뭐지?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네? 이런 거잖아요. 살았다라는 안도감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걸 왜 찍은 거야? 뭐 나를 놀리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될 때 어떤 이상한 복합적 감정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 영화의 장면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거나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아마 좀 떠올려 볼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영상에서의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답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쨌든 권유를 드리는데, 이 영화로 클로드 란츠만, 이 스필버그는 꽤 욕을 먹었어요.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은 비열한 거다라는 똑같은 비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국에는 9.11 테러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스필버그는 우주전쟁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저는 이 영화야말로 스필버그가 찍은 영화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만들게 됐던 직접적 계기는 스필버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기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9.11 테러 때문에 뉴욕의 시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 이재민처럼 그 흩어져서 움직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재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H.G. 웰즈의 우주전쟁이라는 이것을 영화로 다시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장면을 보여드릴 거고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 장면 안에서 스필버그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우주 괴물이 등장해 아주 사람을 죽이는 이 순간을 포착해 나가는데 중요한 장치들을 쓰고 있는지, 그걸 만약에 발견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영화에 관한 글이나 이런 거로 조금 나서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간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어보면. 어쨌든 어떤 무언가 중요한 어떤 매개를 쓰고 있는지 잘 보세요. 제 재앙이 컴퓨터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거 실제로 딱 보여드리려고 했던 장면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갑자기 꺼져버렸고, 지금 이게 아마 부팅이 다시 되면 장면을 아마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그 얘기를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장면, 우주전쟁이라는 영화의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괴물이 등장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찍고 있어요. 막 한 명은 핸드폰으로 찍고 있고 한 명은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럼 광선이 휙 날라오면 그 찍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 영화에서 보면 우주 괴물들이 이렇게 광선을 날리면 사람은 완전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잿더미가 돼가지고 사라져버리는데,
그러고 나면 이렇게 카메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카메라에 뷰파인더가 있잖아요. 뷰파인더를 통해서 카메라가 쭉 따라 들어가서 뷰파인더를 통해서 괴물을 보는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의 그 장면 촬영을 했는데, 봉준호 감독도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면 괴물이 한강에 등장했을 때 남녀애들 이렇게 몇 명이 카메라로 그걸 찍고 있는 장면이 또 있어요. 요즘은 뭐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하면 누구나 다 전 국민이 카메라맨이잖아요. 다 그렇게 찍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도 찍고 있고.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하나는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거죠.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실제로 있었던 그 끔찍한 역사의 어떤 재앙이었었다면, 또 다른 하나는 픽션이에요. 그 우주인이 뭐 지구에 이렇게 밑에 숨어 있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있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구인들을 공격하는 뭐 그런 영화였으니까 이것은 이제 사이파이죠. 실제 현실에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현실에는 없는 이런 픽션을 찍어갈 때 이 스필버그라는 이 감독이 그 전에 찍었던 쉰들러 리스트에서 대단히 직접적이거나 서스펜스의 기법을 썼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들을 어쨌든 활용을 합니다. 매개를 두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한번 나중에라도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의 좀 영상들을 더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보는 대신에 말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 재난과 관련해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끔찍한 역사의 어떤 비극이라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나갈 때 가장 오랜 기원을 갖고 있고 가장 큰 논쟁이 되었던 것은 당연하게도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941년에서 45년 사이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학살에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기록물들은 전혀 없다 그래요. 당시에 모든 수용소는 다 모든 기록물들을 다 폐기 처분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영상물도 없고, 그 다음에 문서 기록물도 없고, 심지어 아까 보셨던 가스실로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조차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대인의 그 가스 수용소가 있었느냐를 두고 또 논란도 있어요. 왜냐면 문서 기록이나 영상 기록이나 사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없었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 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이렇게 논의들이 나왔을 때 문서 기록상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게 또 일본 쪽의 입장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록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 논란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어쨌든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실제로 그 당시에 찍혀졌던 사진의 4장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어요. 2001년도에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이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와 관련된 사진전을 이렇게 개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진전을 개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찍혀져 있던 4장의 사진을 전시한 것에 대해서 둘러싸고 어떤 논란들이 어쨌든 발생을 하게 돼요. 그냥 요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불완전한 어떤 사건의 단편이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9.11 테러의 경우도 그 전모를 다 볼 수 있는 어떤 영상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제한적인 부분적인 어떤 단편들 같은 거죠. 그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단편들이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것으로 남아 있었을 때, 그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큐멘터리나 혹은 픽션을 만들어 갈 때 그 만들어진 그 영상의 윤리적인 책임성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홀로코스트의 재현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로 남아 있는데, 그 논란의 가장 큰 핵심적인 영역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2가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가 불완전하다면 그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그 불완전한 기록들의 가치들을 인정은 하되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모든 영상적인 표현의 방식들이란 건 재현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9.11 테러 당시에 소방수가 찍었던 건 기록이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영상물들은 다 재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현되어져 있는 것은 실제 현실에 비춰보자면 아주 작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하다면 사건이 갖고 있는 끔찍함이라는 것을 표현하기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 그 자체에 대해서 금지시켜야 된다. 혹은 그것이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그것이 대단히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큐멘트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함이고 보존한다는 것은 나중에 기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주 그 불완전한 이미지일지언정, 단편적인 이미지일지언정 그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끔찍한 재앙들이라는 것은 보존되어지고 다시 재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표현해야만 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10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90을 채우려면 90의 나머지 부분들이 다 상상력으로 채워지는 거죠. 픽션의 상상력이 끔찍한 고통을 재현해 가는데 또한 필요하다라는 또 강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팽배하게 영화와 관련해서 혹은 이런 어떤 재앙의 영화와 관련해서 대비되는 입장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쨌든 우리는 영상을 보게 되면서 어쨌든 책임성의 문제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죠.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어떤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서는 안 된다. 저런 식으로 찍는 건 비열하다.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죠. 동시에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상이라는 건 언제나 어떤 작가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거였어요. 한 70년대 이전만 보면 카메라로 무언가를 찍어서 동영상을 만들고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필름밖에 없었고 텔레비전을 제외하자면 그러니까 그것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영상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누구나 다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다 그것을 편집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것을 편집해서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심지어 작가가 되어져 있는 세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과 관련된 영상의 책임성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상과 관계하는 방식 안에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 거기서 제기되어지는 끔찍함이라든가 혹은 불쾌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감정들의 상태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들이 각자가 해결하거나 각자가 그 부분들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결정해 주는 건 윤리위원회나 혹은 검열위원회나 검열관들인 거죠. 그런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영상과 관련된 어떤 책임성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픽션일지언정 혹은 텔레비전의 영상이든 혹은 모바일의 영상이든 그런 것을 접했을 때 윤리적인 문제의 어떤 측면들을 또 한번 고려하시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화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질문이 없나요? 지금 컴퓨터의 재난으로 인해서 또 생각까지 좀 멈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상태가 좀 많이 늦어서 지금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이 강의 듣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인터넷상의 동영상에는 단순한 소비자 일을 그치고 이제 깊은 성찰과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